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그 양반도 요새는 별로 힘을 못 쓴다네. 얼마 전에 단이각기한테 이명서가 10장 두목짜리를 넘겨주게 된 경위를 따지러 갔다가 야쿠자로부터 곤야쿠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후부터는 기가 꺾어버렸어. 그러고 요즘 그 양반 일본 들어갈 궁리하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만. 야쿠자 세상이로구먼. 맞아, 야쿠자 세상이요. 그놈들이 오지 않았을 때 거정만 해도 외놈들이 꼼짝을 못 셌었는디 시방은 야쿠자들 세상이요. 그들의 말대로 그즈음 목포에는 하올이 학가마 차림에 조리를 꿰고 칼을 찬 야쿠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들이 판을 친 이후로 하역 인부들의 임금 인상 투쟁도 여러 차례 무산되고 말았다. 웅보가 뒷계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 쌀분이만이 기름불을 밝히고 바느질을 하다가 밖에서 기척이 있자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왜 이리 늦었소? 쌀분이가 토마루에 내려서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요즘악 선창의 하역 인부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에 쌓여 있었다. 염주근이 일본 칼잡이들한테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고 나온 후부터 그녀의 그 같은 불안은 더했다. 아니, 소바우가 왜 이 방에서 잔단가? 방에 들어선 웅보가 아랫목에 얼굴을 꿍겨받고 잠들어 있는 소바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큰아버지 오시는 것 보고 잤겠담선 이 방에서 저희 누이와 같이 인역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요. 오동예가 할머니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라고 했구만이라오. 웅보는 잠시 소바우 옆에 앉아서 세상 모르게 잠에 취해 있는 대부리에 핏줄인 조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난초가 소바우를 데려다 준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다. 난초가 소식도 없이 삽상한 가을 어느 날 여남은 살쯤으로 보이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웅보 어머니는 첫눈에 그 아이가 대부리의 핏줄임을 알아보았다. 아이고, 내 새끼. 어렸을 적 주애비 대부리를 쑥 뺐구만. 어이구, 내 새끼. 애미 애비는 어디다 두고 내 놈 혼자만 오는겨. 웅보 어머니는 난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정을 저저히 말하기도 전에 첫눈에 대부리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와락 소바우를 끌어안고 울음을 쏟던 것이었다. 간밤에 이마에 불도장이 찍힌 시아버지께서 유달산만한 부사리 한 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면서 꿈에 본 부사리는 소바우가 틀림없다고 했다. 난초 말로는 웅보가 아버지와 함께 미곡선을 타고 영산포로 가다가 숨을 거둔 아버지의 시신을 새끼 내에 묻고 구진나루로 그녀를 찾아간 지 한참 후에 각설이 차름이 패거리들이 주막에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은 소바운디
대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이니 저 애비한테 보내주. 하고는 아이를 떨구어 놓고 갔다는 것이었다. 난초의 이야기를 듣고 난 웅보는 소바우가 필시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바우 어미가 대풍창병에 걸려 구진나루 뒷산에 움막을 짓고 숨어 살고 있을 때 그는 아우의 부탁으로 약을 구해다 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바우 어미는 배가 불러 있었다. 웅보는 난초에게 아이를 데려다 준 각설이 패거리들이 대불이나 말바우 어미에 대한 소식을 말해주지 않더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아이의 부모에 대한 말은 없었고 소바우한테 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 물었더니 그냥 죽었다고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남편을 잃은 웅보 어머니에게 소바우는 큰 위안이 되었다. 웅보 어머니는 뜻밖에 얻은 손자 소바우에게 한박 정을 쏟았다. 아버지를 잃고 집안이 비 머금은 새벽 하늘처럼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던 차에 소바우의 출현은 한 줄기 햇살과도 같이 활기와 다사로움을 안겨준 것이었다. 쌀분이도 아들이 없어 늘 섭섭하던 차에 소바우를 만나게 되자 잃어버렸던 친아들을 다시 찾기라도 한 것처럼 찐덥지게 정을 붙였다. 아, 어머니 적적하실 텐디 소바우 깨어서 큰 방으로 보내재 그런가. 웅보가 얼굴을 방바닥에 파묻고 자고 있는 소바우를 바로 뉘며 말했다. 그냥 우리 방에서 자게 놔두시오. 아, 저놈이 그래도 우리 죽은 뒤에 제사를 지내줄 놈인데 우리하고 정이 들어야 안 쓰겄소? 그러면서 쌀분이는 소바우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고 혼이불을 덮었다. 쌀분이는 소바우가 온 후로 마금례의 소생 장계동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차 장계동한테서 제사를 받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쌀분이가 소바우한테 정을 쏟을수록 웅보는 장계동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웅보는 장계동만이 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핏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나주 양진사 댁의 만석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핏줄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웅보는 장차 장계동을 데려올 생각이다. 마금례도 쌀분이한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장계동을 놓아줄 것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쌀분이만 좋다면 장계동이 더 장성하기 전에 데려오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소바우가 나타났으니 웅보로서는 쌀분이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웅보는 여느 때보다도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 선창으로 향했다. 그는 집을 나와서야 바지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손에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얼핏 나주 양진사 댁에 들렀을 때 유씨 부인이 한사코 싸주던 폐물 보자기였다. 웅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뒷곁에 몰래 묻어두었다가 오늘 새벽에야 꺼낸 것이었다. 웅보는 보자기를 들고 마금년의 주막으로 갔다. 오랫동안 발걸음을 뚝 끊고 있던 웅보가 불쑥 술청에 나타나자 마금례가 뜨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할 말이 있는데 안방으로 좀 들어갑시다.
웅보가 존댓말로 말하자 마금례는 여전히 뜨악한 눈으로 웅보를 저울질하듯 쓸어보더니 술청의 덧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웅보가 그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 장계동은 성이 다른 두 형들과 아침을 먹다 말고 웅보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흘끗흘끗 훔쳐보고만 있었다. 니들 새끼네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하냐? 마금례가 아이들을 나무라듯 말해서야 장계동과 그 형들은 건성으로 고개를 꾸벅거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상을 치우게 한 다음 웅보에게 앉기를 권했다. 웅보는 마금례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탱자나무 가시 같은 앙칼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러는 마금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동안 한 번도 못 와봐서 참말로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웅보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암시랑도 안 얹게 내 걱정은 말아요. 마금례의 말 속에는 여전히 가시가 박혀 있었다. 이거 개동이 어멈 쓰라고 가져온 것이니 받으시오. 웅보는 손에 들고 있던 폐물 보자기를 마금례 무릎 가까이로 밀치며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단가요? 나주 양진사 댁 안방마님이 나한테 주신 것인데 죽어도 나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아니, 이것은? 마금례가 보자기를 풀고 폐물들을 보자 깜짝 놀라 웅보를 쳐다보았다. 보자기에는 금가락지며 금비녀, 옷가락지, 놀이개, 금목걸이 등 값진 폐물들이 들어있었다. 웅보도 그것들을 그제야 처음 보고 놀랐으나 얼굴에 놀라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것들을 몽땅 마님이 주셨다 이거요? 마금례가 여전히 놀라는 얼굴로 웅보를 쳐다보며 물었다. 너한테 무슨 빚을 줬담시로 이것을 주시기에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것을 안 가져가 주면 죽을 때까정 마음이 빚에 눌린 채 살아갈게 될 것이라면서. 웅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보자기를 싸서 방 아랫목으로 밀쳐두었다.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마치 만석이 도령을 내가 팔아먹은 것 같이로 생각이 되어서 평생 괴로울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온 거요. 그러니 개동이 어머니 대신 맡아줘. 내가 왜 그것을 받아요? 나는 못 받아요. 마금례가 쌩한 얼굴로 웅보를 쳐다보더니 아랫목에 밀쳐둔 보자기를 다시 웅보의 무릎 옆에 옮겨 놓았다. 그렇다고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없지 않소? 오동네 어머니 주시오.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받으면 마치 내가 우리 개동이를. 마금례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개동이를 부탁하는 뜻으로 이것을 줄 테니 받아주시오. 이것을 팔아서 좋은 자리로 옮기든지 아니면 개동어멈 소원대로 요리집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개동이한테 물려줘도 좋고 또 그때는 나도 좀 보태주고 그러시오. 그러고 인자부터는 개똥이를 장개동이라고 부르시오. 개똥이가 아니고 장개동이란 말이오. 웅부는 그러면서 웃는 낯으로 마금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마금례는 웅보를 따라 나오지 않았다. 웅보는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부린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선창으로 나갔다. 선창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웅보는 바다 건너 용당에서 실어온 미국들을 창고로 옮기면서 그가 믿을 수 있는 등짐꾼들에게 다음 날의 파업을 귀뜸해 주었다. 그는 먼저 판세와 덕칠이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쟁의에 동조해 줄 등짐꾼들을 파악해 보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 기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입을 열지 말도록 일렀다. 웅보가 만난 대부분의 등짐꾼들은 임금 인상을 내건 파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시 버두나무집에 모여 그날 하루 동조자를 포섭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은 십장과 인부들이 각기 하루의 활동성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오늘 12명의 인부를 만나서 내일 일을 말했는데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믿업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않았기 땜시 나하고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은 믿어도 될 것입니다. 웅보가 맨 먼저 그날의 포섭 결과를 이야기하였다. 나는 인부 5사람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4사람은 찬성을 했으나 나머지 1사람은 반대를 합디다. 반대한 사람의 말은 파업을 했다가 야쿠자들한테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돼서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그자한테 이야기를 꺼냈다 싶어 깨림하네요. 만약에 그자가 발소리라도 한다면은. 어제는 시종 말 한마디 없었던 강진 출신의 김기출이라는 인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걱정할 것 없소. 반대한다고 분명히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은 절대 배신을 안 할 법이오. 인부들과 십장들이 그날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중에 동조한 사람의 머릿수를 치부하고 있던 염주근이가 김기출을 안심시켰다. 오늘 하루 5명의 십장과 8명의 인부들을 접촉한 결과 내일 우리 일에 찬동한 수가 모두 80명이요. 염주근이가 치부한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280명의 인부 가운데서 개우 80명이라는 머릿수가 너무 적구만. 나머지 200명이 우리 일에 협조를 안 해준다면 보나마나 실패가 뻔하지 않소. 최 십장이 침통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고 말하고 나서 한숨을 토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나머지 200명 중에서도 우리가 일을 착수한다 치면 동조해줄 사람이 많이 나올 거요. 사실 오늘 우리 13사람이 접촉한 인부들이 100명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서 실망하지는 맙시다. 염주근이의 말에 인부들과 십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암튼 우리 일에 찬동하고 행동을 같이 할 인부가 반수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최 십장이 말했다. 어차피 보복은 각오해야지요. 야쿠자들이 우리를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평소 말이 없던 김 십장이 한마디 하였다. 우리 십장들이야 목을 자를지도 모를 일이지만은 하역 인부들이야 어쩌려고요? 단 한 사람의 인부가 아쉬운 판인데. 염주근이가 하역 인부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인부들은 십장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인부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인 것이었다. 그들은 하역 인부의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진눈을 지어야 할 판이었다. 그날 밤은 그쯤에서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염주근은 그들이 버드나무집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저저히 당부를 했다. 내일 내가 징을 치면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옥가모도 미곡상 앞 공터로 모이시오. 그러고 공터로 모일 때는 되도록 많은 인부들과 함께 오시오. 내가 징을 치는 시각에 맞춰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은 벽보를 붙여야 하는데 벽보는 오늘 밤에 최 십장이 만들어 오고 붙이는 일은 김 십장이 맡으시오. 그러고 나는 인부들이 모두 모이면 그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연설을 할 것이오. 그 사이에 세 사람의 십장은 십장 두목을 만나 우리들의 뜻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시오.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끝거정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합하는 것이란 말이오. 그들은 염주근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다짐을 표한 후에 하나씩 버두나무집을 나갔다. 죽으니 전에 많이 달라졌어. 잉? 달빛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웅보가 뚜벅 입을 열었다. 웅보는 그날 밤 염주근이가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치부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 각기 책임을 맡기는 둥 빈틈없이 일을 추스르는 것을 보고 척이 놀랐던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염주근은 얼마 전 야쿠자들한테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르고 나온 후부터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 같았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일세. 가만히 죽은 듯기 있으면은 우리가 죽은 줄 알 거 아닌가. 염주근이의 그 말에 웅보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나는 요새 뜬금없이 치근이 생각이 난단께. 치근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요. 염주근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웅보도 염주근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과 행동 속에 언제나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김치근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도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아있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치근과도 마음속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가을 햇살이 빛났다. 명주실처럼 윤기가 흐르는 햇살이 바다의 수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인부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배에 싣고 있었다. 선창에는 일본 화물선이 5척이나 정박해 선적을 기다렸다. 웅부는 염주근이가 징을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징 소리가 울릴 시각이 지난 듯 싶은데도 조용하기만 하자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리기 시작했다. 이날따라
선창에는 이상하게도 야쿠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웅보가 여러 차례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십장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웅보가 곡식가마니를 등에 업고 4번째 화물선을 오르내렸을 때까지도 염주근의 징은 울리지 않았다. 염십장 못 받는가? 웅보는 창고에서 곡식가마니를 업고 나오다 판세와 마주치다 다급하게 물었다. 아침에 점거 때 보고 그 후로는 못 받구먼. 판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거의 정수리 위에 떠올라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옥가모도 미곡창 쪽에서 징이 울렸다. 징소리는 징징징 꽹가리처럼 다급하게 울렸다. 웅보는 곡식가마니를 업고 배에 오르려다 선창바닥에 팽개치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목청껏 소리를 쳤다. 당진꾼들은 옥가모도 미국장 앞으로 모이시오.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으니 모두들 옥가모도 미국장 앞으로 모이시오. 창고에서 곡식가마니를 업고 나오던 판쇠도 짐을 팽개치고 손나발을 만들어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미리 통지를 받은 인부들은 웅보나 판쇠처럼 다른 동료들을 챙기느라 소리를 질러댔고, 영문을 모르는 인부들은 일손을 놓고 우왕좌왕하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데나 짐을 팽개쳐버리고 징소리가 울려오는 쪽을 향해 뛰어가기로 하였다. 그런가 하면 친일 쪽에 가까운 십장들의 신복들은 쉬지 말고 배에 짐을 싣는 일을 서두르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십장 사무실 쪽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면서 십장들이 선착장과 창고 근처로 뛰어왔다. 그리고 뒤이어 야쿠자들이 칼을 빼들고 조리를 끌면서 십장들의 뒤를 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인부들을 선동하는 주동자들을 하나씩 붙들고 사무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이것을 본 동료 인부들이 달려들어 십장과 맞붙었다. 십장들과 야쿠자들은 인부들이 옥가모도 미곡창 쪽으로 가는 것을 말렸으나, 많은 인부들은 말리는 그들을 뿌리치고 징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몰려갔다. 십장들과 야쿠자의 편을 들어 옥가모도 미곡창으로 가는 길을 막는 인부들도 수십 명이 되었다. 결국 인부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선정리를 하자거니 못하겠다거니 옥신각신 하다가는 주먹다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진일파를 죽여라! 진일과 십장과 야쿠자 놈을 죽여라! 인부들이 소리쳤다. 어느 틈에 파업할 것을 외친 인부들이 야쿠자들의 칼에 맞서 대항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만약 야쿠자들이 조선인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날에는 큰 싸움이 벌어질 기세였다. 야쿠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상 칼을 뽑아들기는 했어도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어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인부들 뒤에 서서 위험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야쿠자 놈들을 죽여라! 인부들이 소리치며 야쿠자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멩이들이 쏟아지자 인부들 앞을 막고 있던 야쿠자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이에 맞서 야쿠자들 편에 있던 인부들도
돌을 던졌다. 인부들의 수가 친일 쪽과 반일 쪽에 대충 반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돌멩이를 던졌다. 잠시 후 십장두목 단이각기가 모습을 나타내더니 야쿠자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무엇이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십장두목 단이각기의 지시를 받은 야쿠자들은 인부들 쪽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돌멩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뽑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대 20살 안팎의 젊은 인부 하나가 군중들 앞으로 나서더니 칼을 뽑아들고 다가오는 야쿠자를 겨냥해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야쿠자 한 명이 돌멩이에 맞아 쓰러졌다. 죽여라! 야쿠자 놈들을 죽여라! 야쿠자 한 명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본 인부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그때 체구가 엄장한 야쿠자 한 명이 방금 돌멩이를 던진 젊은 인부를 향해 돌진하더니 칼로 내리쳤다. 젊은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며 그에게 칼질을 한 야쿠자를 노려보았다. 야쿠자가 사람을 죽였다! 야쿠자를 죽여라! 젊은 인부가 야쿠자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본 인부들이 소리 지르고 야쿠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달려들었다. 인부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일시에 달려들자 야쿠자들은 잠시 뒤로 물러섰으나 그 대신 친일 쪽의 인부들과 십장들이 맞섰다. 이렇게 되자 결국 조선인들끼리 맞붙어 치고 받고 짓밟으며 얼클어져 피를 흘렸다. 친일하는 쪽의 십장들 영향권에 있는 인부들과 반일 감정의 입장에 있는 인부들끼리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이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다. 이것은 임금 인상 쟁의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것을 깨달은 5명의 반일 쪽 십장들이 선창으로 나와 맞붙어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 편의 인부들을 처음 집결 장소였던 옥가무도 미국창 앞 공터로 유도하였다. 이리하여 옥가무도 미국창 앞에 모인 인부 숫자가 5명, 10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22명이었다. 전체 하역 인부들 중에 반수가 조금 못 되었다. 그리고 122명 인부들 중에서 팔에 칼 맞은 젊은이를 비롯해서 7명이 박이 터지고 12명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가 20명이나 되었다. 양편의 부상자 수가 비슷하였다.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자고 한 것은 우리의 임금을 일할 폭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장 두목이 바뀌면서 옴니암니 뜯기는 것이 많아졌습니다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는 거와 진배 없는 십장 두목은 야쿠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하역 인부들의 수당에서 강제로 달달마다 복지교금이라는 지금껏 들어보지도 못한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습니다요. 고가는 오르는데 인부들의 수당은 오히려 이것저것 뜯기는 것만 많아졌소. 그러기 쫄래 임금을 일할 폭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이오. 그런데 십장 두목은 일본의 악소배 야쿠자를 동원해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시키기 위해 폭력을 썼습니다. 오늘 양측에서 부상자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야쿠자 놈들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쿠자 놈이 칼을 휘둘러서 우리 동지들의 팔을 상하게 했기 땜시 불성사가 발생한 겁니다요. 우리는 어떤 위협이 닥치더랄지라도 일본 놈들과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포끼리 피를 흘리는 일은 삼가하겠지만 야쿠자 놈들의 무례하고도 발악적인 폭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외놈의 나라가 되지 않을 겁니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피자였소.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종이 되고 싶지가 않을 것이오. 시방 외놈들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서 외놈들과 종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워야 합니다. 염주근이 일장 연설을 하자 군중들이 올소 올소 외치며 손바닥이 아프도록 손뼉을 쳤다. 웅보는 염주근의 연설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후끈거리면서 눈물이 솟구치려는 것을 참느라 애를 썼다. 염주근의 연설이 그를 감동시킨 것이었다. 당장에 십장 두목의 사무실로 몰려가서 야쿠자 놈들을 잡아 죽이시다. 야쿠자 놈들과 일본 놈의 앞제비를 먼저 죽입시다. 인부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쳤다. 그것은 안 될 일이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주하를 하는 것으로 행동을 보여줍시다. 염주근은 감정이 격해 있는 인부들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염주근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인지 인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인부들이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그 중에는 당장 십장 두목의 사무실로 몰려가서 야쿠자 놈들과 맞싸우자는 의견이 많았다. 덜어는 염십장의 말대로 선정리를 쉬면서 파업만을 밀고 나가자는 의견과 이 기회에 십장 두목을 몰아내어서 야쿠자들이 인부들 앞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웅부가 손을 번쩍 쳐들고 소리치자 공론을 주도하던 염십장이 장응보 말해보시오. 하고 언권을 주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할 것은 야쿠자를 몰아내기 위해 그들과 싸우는 일보다는 임금을 올리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오. 오늘도 우리 측에서만도 20명 이상이 다쳤소. 오늘 할 일은 부상자들을 당장 치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방 여기 모인 인부들은 전체의 반수도 못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의 뜻을 피기가 어려울 겁니다요. 그러니 더 많은 인부들이 우리의 일에 참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오. 더 많은 인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야쿠자들과 정면 충돌을 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임금 인상만을 요구합시다. 웅보의 말이 끝나자 찬동하는 소리와 비방하는 소리가 엇갈렸다. 염주근이 웅보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우선 부상자들을 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밤을 이용하여 그들의 일에 방관하는 자세를 보인 인부들을
그들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설득을 할 것. 만일 저쪽에서 달려들면 맞싸울 것이나 이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지 않을 것 등을 결의하였다. 파업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둘째 날에는 충돌이 없었다. 파업을 지지한 인부들은 오카모도의 미곡창 앞에 모인 채 등짐일을 하지 않고 농성을 하였다. 그들이 농성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인부들은 친일파 십장들의 감독 아래 하물을 선적하는 일을 하였다. 농성에 가담하는 인부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셋째 날에는 농성을 주도한 십장 5명이 그들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다니가키 십장 두목을 만나기로 하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5명의 십장들이 다니가키 사무실로 찾아간 때가 정오쯤이었는데 일몰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5명의 십장들이 돌아오지 않자 농성을 하고 있던 인부들은 불안해하였다. 십장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다니가키 사무실로 몰려가자는 측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인부들은 날이 어두워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모두 다니가키 사무실로 쳐들어가기로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해가 고하도 너머로 하루의 마지막 생명을 장렬하게 불사르며 사그라지면서 어둠이 바다 안개처럼 대지에서 하늘로 퍼져오를 때까지도 5명의 십장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농성에 참여하지 않고 선정일을 계속하던 인부들도 어느덧 집으로 돌아가고 선창은 어둠과 함께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즈넉하게 가라앉았다. 우리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니가키 사무실로 몰려가 봅시다. 우리 편 십장들을 구해줍시다. 인부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기 시작했으며 벌써 일부에서는 오카모도 미곡창 앞을 떠나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다. 잠깐 사이에 대부분의 인부들이 선창의 무량장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염주근이가 걱정인 웅보도 언제까지나 오카모도 미곡창 앞 공터에 앉아 있을 수만도 없기에 인부들의 뒤를 따라 다니가키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이 무량장을 지나 다니가키 사무실이 있는 목조 2층 건물이 마주 보이는 하물 야적장 근처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100여 명의 인부들은 어둠만이 가득 깔린 선창을 가로질러 하물 야적장을 비껴 목조 2층 건물로 향했다. 이상하리만큼 주위가 조용한 것에 불안을 느낀 웅보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거렸다. 아무도 없어. 먼저 다니가키 사무실로 올라갔던 인부들이 소리쳤다. 목조 2층 건물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다니가키의 편에 선 십장 서너 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가 반대편의 인부들이 몰려오자 사무실을 비우고 도망쳤을 뿐이다. 인부들은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몰라 목조 2층 건물 주위에서 우왕좌왕 서성거릴 뿐이었다. 웅보는 필시 야쿠자들이 반일 쪽의 십장 5명을 어디론가 끌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로 끌고 갔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웅보는 그 순간
누구인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인부들을 주의하여 행동 통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모두들 이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웅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웅부의 말에 하나 둘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잖소. 그러니 몇 사람만 남아서 우리 편 십장들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옥가무도 이곡창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겠소? 웅부의 말에 인부들이 올소를 연발했다. 자, 그렇다면 나와 함께 우리 편 십장들의 행방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만 남고 모두 돌아가시오. 그러나 인부들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웅부가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다들 돌아가라고 외쳐대서야 그들은 서서히 몸을 움직였다. 그러고도 웅부와 함께 남겠다는 사람이 20명도 더 되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소. 두서너 사람이면 족하니 모두들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웅부가 인부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여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8명이었다. 버드나무집에 모여서 파업을 결의했던 인부 대표가 다 남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끼리만 남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웅부가 다른 인부들의 의견을 물었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우선 다른 곳으로 갑시다. 어둠 속에서 누구인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들 8명이 그곳에 어정거리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다. 아, 그럽시다. 여기 있는 것도 좋지가 않소. 판세의 말에 모두들 옥가무도 미국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 가서 십장들 소식들 알아봅니까? 그들이 미국창 앞에 이르자 누구인가 입을 열었다. 우리끼리 이럴 것이 아니라 객주 조합으로 가서 조합장한테 오늘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소? 웅부는 그 순간 정병욱 조합장을 떠올리며 인부 대표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정병욱 조합장뿐인 듯 싶었다. 아, 그렇게 합시다. 객주 조합으로 가지요.